혹시 오늘도 새벽 3시 어김없이 눈이 딱 떠지셨나요? 다시 잠들려 해도 뒤척이기만 하다가 결국 뜬 눈으로 아침 맞이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단순한 잠버릇이나 그냥 나이 탓이다 이렇게 넘기기엔 매일 밤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오늘은 이 문제 저희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30년 경력의 수면의학 전문가 박민수 교수님이 공유한 통찰입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왜 한밤중에 자주 깨시는지, 그리고 또 수면제 없이 어떻게 다시 편안한 잠을 찾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조언들이 담겨 있어요. 심지어 15년 동안 약 없이는 잠을 못 주무셨다는 78살 김순욱 어르신이 마침내 꿀잠을 되찾은 실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왜 자꾸 잠을 이렇게 잃어버린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지 그 뿌리 깊은 원인을 좀 파헤쳐 보고요. 약에 기대지 않는 현실적인 해결책들 이걸 찾아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아유 나이가 들어서 그래 하는 그런 체념에서 좀 벗어나서 당신의 숙면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정말 무슨 알람이라도 맞춘 것처럼 딱 잠에서 깨는 경험을 하십니다. 박민수 교수님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환자 10분 중 7분, 그러니까 70%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니까요. 와, 이게 정말 흔한 문제인 셈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잠에서 깨는 것 자체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요. 아, 또 깼네. 이제 다시 잠 못 자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감. 이게 정말 크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78세 김순욱 어르신 사례가 바로 그렇죠. 잠 못 드는 그 고통 자체보다도 잠들지 못할 거라는 그 공포 때문에 밤이 오는 게 막 두려워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불면의 악순환을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은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박 교수님은 그건 명백히 잘못된 통념이다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잠을 못 자야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 해결책도 존재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당연한 게 아닙니다. 밤에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는 당연히 졸음이 막 쏟아지죠. 그러다가 꾸벅꾸벅 낮잠을 자게 되고 근데 또 그 낮잠 때문에 밤에 잠 못 이루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기 너무 쉽습니다. 김 어르신도 그러셨고 심지어 박 교수님 어머님조차 오후만 되면 소파에 앉아서 꾸벅꾸벅 조셨다고 해요. 어머님이 나는 잠을 잃어버린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정말 잠이 내 몸 어디선가 그냥 쑥 빠져나가 버린 듯한 그런 상실감? 이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그 지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밤잠을 낮잠으로 어떻게든 때우려는 시도는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몸의 그 수면 각성 리듬 있잖아요. 그걸 더욱 교란시켜서 밤에는 정신이 말똥빨똥하고 낮에는 계속 졸린 정말 힘든 패턴을 고착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아유 연세가 있으셔서 그래요. 이런 말과 함께 수면제를 처방받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그런데 김어르신처럼 아침에 머리가 맑지가 않고 몸이 축 늘어지는 그런 부작용을 겪거나 아니면 약을 끊으면 다시 잠 못 드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네, 수면제는 분명히 급성기나 아주 단기적인 불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이걸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의존성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 몸이 스스로 잠드는 능력 자체를 점차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김어르신 사례처럼요. 수면 문제는 단순히 약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생활 습관 그리고 신체적, 심리적 요인이 막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나이가 들면서 잠들기가 어려워지는 걸까요? 그 나이 탓이 아니라면 진짜 원인은 뭘까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변화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여러 요인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이걸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뇌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전체 수면 시간 중에서 깊은 잠, 그러니까 비렘 수면 3단계라고 하죠. 이 깊은 잠의 비율이 꽤 높은데 노년기에는 이 깊은 잠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얕은 잠의 비율이 늘어나니까 작은 소리나 아니면 그냥 뒤척이는 거
이런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깨어나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아, 깊은 잠 자체가 줄어드는군요. 네. 둘째는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아침뿐만 아니라 밤에도 분비 수준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밤에도 충분히 이완되지 못하고 약간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어서 숙면을 방해하는 거죠. 멜라토닌은 줄고 코르티솔은 늘고. 아, 그렇군요. 네. 셋째는 신체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광 기능이 약화돼서 밤중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야간 비뇨 증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관절염이나 근육통 같은 만성 통증 때문에 편안한 수면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그렇죠. 통증 때문에 잠 설치는 분들 많으시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영향도 간과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고혈압약 좀 일부는 이뇨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걸 저녁 늦게 복용할 경우에는 밤중에 화장실 가려고 깨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테로이드제라든지 일부 항우울제 같은 것들도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은 꽤 다양합니다. 와,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무슨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었네요. 단순히 늙어서 그래, 이렇게 치부할 문제가 전혀 아니었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면 충분히 숙면을 되찾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인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런 의미에서 김수록 어르신의 사례가 정말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박 교수님이 김 어르신의 생활 습관을 아주 꼼꼼히 들여다본 그 수면 일기 분석 내용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요인들이 숨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김 어르신의 수면 문제를 일으킨 요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정말 복합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녁 7시 이후에 커피 습관.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셨지만 사실 노년층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카페인 분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저녁 7시에 마신 커피 한 잔이 새벽 3시의 각성 상태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녁 7시 커피가 새벽 3시까지요. 와. 네. 그리고 저녁 혈압약 복용. 이것도 주치의와 상의 없이 저녁에 드시고 계셨는데 약에 포함된 이뇨 성분이 야간뇨의 주범이었을 가능성이 높았고요. 또 밤이면 찾아오는 온갖 걱정거리들. 홀로 지내시다 보니까 밤만 되면 내일 병원 가서 의사한테 뭐 물어봐야지, 손주 생일인데 뭘 사줘야 하나, 며느리한테 그때 그 일 서운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고 해요. 아, 밤에는 생각이 더 많아지죠. 그렇죠. 그리고 부족한 낮 활동량과 햇빛 노출.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외출이 급격히 줄면서 낮에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부족해졌고 이게 밤에 자연스러운 피로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 거죠. 또 햇빛 노출 부족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교란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고요. 햇빛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침대 옆 디지털 시계. 밤에 깰 때마다 무심코 시간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벌써 3시네? 또 잠 못 자겠구나 하는 그 순간 뇌는 딱 각성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서 잠을 더 달아나게 만들었던 거죠. 시간을 확인하는 게 오히려 독이었네요. 바싹 마르거나 머리가 아픈 증상이 있으셨는데 이게 수면 중에 호흡이 잠시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뇌가 산소 부족을 감지하고 계속 잠을 깨우는 거죠. 마지막으로 불규칙한 저녁 식사. 어떤 날은 저녁을 거르고 어떤 날은 밤늦게 과식하고 이런 불규칙한 식사 습관 역시 소화 과정에 부담을 줘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일상생활 구석구석에 잠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이렇게나 많이 숨어 있었네요. 저녁 커피가 새벽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건 저도 정말 몰랐던 사실입니다. 이러니 약 하나 먹는다고 쉽게 해결될 리가 없었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잠들기 위해서 애쓰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불면을 악화시켰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침대에 누워서 잠이 안 온다고 계속 뒤척이면서 억지로 장을 청하거나 잠이 안 와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영상을 보는 그런 행동들 말이죠. 이런 행동들은 뇌에 침대는 잠을 자는 편안한 곳이 아니라 걱정하고 뒤척이면서 시간을 보내는 곳이구나 하는 잘못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침대와 불면 사이의 그 부정적인 연결고리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아, 침대, 걱정하는 곳 이렇게 돼버리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복잡하게 엉킨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이제 김 어르신이 박 교수님과 함께 시도했던 그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박 교수님은 한 번에 모든 걸 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꾸준히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김 어르신이 실천했던 그 10가지 비약물적 해법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마치 개인 맞춤 처방처럼 진행되었죠. 첫 번째는 저녁 습관의 작은 변화였습니다. 저녁 7시 커피를 오후 2시 이전에 마시도록 하고 저녁에는 대신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보리차나 캐모마일차 같은 걸 드셨어요. 커피 시간만 바꿨는데도 효과가 있었나요? 네, 그것부터 시작했죠. 두 번째는 약 복용 시간 변경입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저녁에 먹던 혈압약을 아침 식후로 옮겼어요. 이것만으로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 혈압약 시간 변경이 중요했네요. 네, 세 번째는 걱정 노트 작성이에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머릿속을 막 맴도는 걱정거리나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침대 옆 작은 수첩에 다 적게 했어요. 내일 병원 가서 무릎 상태 꼭 물어보기, 오후 3시에 며느리에게 안부 전화하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우리 뇌는 이제 기록했으니까 잊어버려도 괜찮아 하고 안심하고 그 생각들을 좀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걱정을 적어두는 거군요. 재밌네요. 네, 네 번째는 햇볕 받으며 걷기입니다. 매일 오전 10시 가장 햇볕이 좋을 때 아파트 단지를 30분씩 꾸준히 걸으셨어요. 햇볕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 데 가장 강력한 도구고요. 적절한 신체 활동은 밤에 건강한 피로감을 느끼게 해주죠. 다섯 번째는 시계와의 거리두기. 침대 옆에서 시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디지털 시계를 치우고 대신 벽에 조용한 아날로그 시계를 걸었어요. 그리고 밤에 깨더라도 절대 시계를 보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잠이 달아난다는 걸 인지하신 거죠. 시계를 안 보는 연습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여섯 번째는 478 호흡법 연습입니다. 잠들기 전이나 밤에 깼을 때 코로 4초간 숨을 들이쉬고 7초간 숨을 참고 입으로 8초간 후 소리를 내며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반복했어요. 이 호흡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심박수를 낮추고 몸의 긴장을 풀어줘서 자연스러운 이완 상태를 유도합니다. 일곱 번째는 점진적 근육 이완법 PMR 실천. 잠자리에 누워서 발끝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배, 가슴, 팔, 어깨, 목, 얼굴 순서로 각 부위 근육을 5초간 힘껏 긴장시켰다가 천천히 이완하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몸의 긴장 상태를 스스로 알아차리고 해소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호흡법이랑 근육 이완법, 뭔가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네, 여덟 번째는 평화로운 장면 떠올리기. 눈을 감고 가장 편안하고 행복했던 기억 속 장소. 예를 들어 어린 시절 고향집 마루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보던 풍경 같은 것을 오감을 동원해서 생생하게 상상하는 연습을 했어요. 마음을 불안에서 평온으로 옮겨가는 거죠. 아홉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20분 규칙 준수인데요. 이게 핵심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20분이 지났는데도 잠이 오지 않으면 더 이상 뒤척이지 않고 즉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20분 지나면 일어나라고요? 네, 거실 소파 같은 다른 공간으로 가서 아주 지루한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등 조용하고 편안한 활동을 하다가 다시 졸음이 느껴질 때 침실로 돌아가는 거죠. 이 규칙은 침대 이퀄 잠자는 곳이라는 긍정적인 연결을 다시 만들고 침대 이퀄 불면 걱정이라는 그 부정적인 고리를 끊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식사 시간 조절 및 수면 무호흡증 확인입니다. 저녁 식사는 가급적 잠들기 3-4시간 전, 그러니까 6시 반 이전에 가볍게 마치도록 하고 또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검사를 받아보고 필요한 경우 옆으로 누워 자는 등 수면 자세를 조절하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와, 정말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들이네요. 특히 그 20분 규칙은 듣기엔 간단한데 막상 실천하려면 상당한 의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잠이 안 온다고 침대를 그냥 박차고 나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텐데 김 어르신은 이걸 어떻게 꾸준히 하셨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어려워하셨죠. 아니, 이 시간에 일어나서 뭘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박 교수님이 조언하기를 거실에 아주 재미없고 지루한 책을 한 권 갖다 놓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TV는 절대 안 되고요. 몇 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고 차라리 다시 잠드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그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면서 역설적으로 다시 잠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고 매주 한두 가지씩 추가하면서 천천히 적응해 나간 것이 꾸준함을 유지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첫 주에는 커피 시간 변경하고 산책하기, 둘째 주에는 걱정 노트랑 호흡법 추가하기, 뭐 이런 식으로요. 아, 점진적인 접근이 중요했군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나요? 김어르신 정말 꿀잠을 되찾으셨나요? 네, 놀랍게도 2달 정도 꾸준히 실천하신 후에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 6시까지 통잠을 주무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간에 잠깐 깨더라도 예전처럼 막 불안해하지 않고 배운 호흡법 같은 걸 통해서 금방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셨고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뿐해졌다는 점, 그리고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지고 활기차지셨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와, 2달 만에 15살 된 불면증에서 벗어나셨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꾸준함이 정말 답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박 교수님도 꾸준함, 그러니까 최소 3주에서 한 달 이상은 지속해야 몸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고 뇌의 연결이 바뀐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에요. 어쩌다 하룻밤 잠을 설쳤다고 해서 아, 역시 난 안 돼. 이러면서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휴, 오늘은 좀 서쳤네. 뭐 그럴 수도 있지. 내일 다시 잘 자면 되지. 하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완벽하게 매일 잘 자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거죠. 김 어르신께서는 여러 방법 중에 특히 그 호흡법과 걱정 노트가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다면서요. 밤에 온갖 잡념이 막 피어오를 때 수첩에 적어두고 나면 정말 신기하게 마음이 차분해졌다고요. 그런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김 어르신의 이 말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밤이 오는 게, 잠드는 게 두렵지 않아요. 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 어르신을 처음 괴롭혔던 것은 잠 못 드는 행위 그 자체보다 오늘 밤에도 또 잠 못 들면 어떡하지? 하는 그 지독한 공포였거든요. 하지만 여러 비약물적 치료를 통해서 스스로 잠들 수 있다는 경험을 하고 또 잠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하면서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죠. 뭐 살다 보면 잠 못 드는 날도 있는 거지. 내일은 또 다르겠지 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증거입니다. 박 교수님도 이 말씀을 딱 듣고 아, 김 어르신이 불면증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구나 확신했다고 합니다. 완벽한 8시간 수면, 이것보다 잠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려움 극복이 핵심이군요. 네, 김 어르신뿐만 아니라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잠을 되찾은 분들의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당뇨 합병증 때문에 야간 비뇨하고 통증으로 잠 못 들려던 분이 수면 습관 개선하고 또 적극적인 혈당 관리를 병행해서 숙면을 되찾으셨고, 배우자와 사별한 후에 극심한 우울감과 불면증에 시달리던 분이 낮 동안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임 활동을 늘리고 새로운 수면 습관을 만들면서 극복하신 경우도 있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나이 탓이라거나 어쩔 수 없다고 단정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믿고 꾸준히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처럼 그냥 머리만 대면 픽 쓰러져서 골아떨어지던 시절을 그리워하기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내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의 숙면을 찾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김 어르신은 이제 해가 지면 아, 오늘 하루도 수고했으니 이제 편안하게 쉬어볼까 하는 그런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신다고 합니다. 박 교수님의 말씀처럼 잠은 더 이상 우리가 막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이나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고단했던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아주 소중한 휴식의 시간입니다. 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잠 못 든 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꿀잠을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여전히 그리고 당연히 편안하게 잠들고 상쾌하게 아침을 맞이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소개된 방법들 중에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늘 마시던 저녁 커피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셔보는 것, 잠들기 전 딱 5분만이라도 478 호흡에 집중해 보는 것, 혹은 침대 옆 시계를 잠시 서랍 속에 넣어두는 것.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밤을 그리고 당신의 삶을 생각보다 크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김순욱 어르신처럼 당신에게도 잃어버렸던 잠을 되찾는 기쁨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 못 드는 밤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실용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김 어르신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어쩌면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잠 그 자체가 아니라 오늘도 잠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 막연한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당신이 잠 못 이루는 밤, 습관처럼 떠올리는 불안이나 걱정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요? 잠과 당신의 관계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그 두려움의 뿌리를 탐색해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쩌면 약이나 어떤 특별한 기술보다 더 근본적으로 당신의 밤에 진정한 평온을 가져다줄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요?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에 편안한 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더 딥 다이브였습니다.